84년도 89년도, 95, 2000년, 2006년, 2018, 2023년도에서 침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니? 17개월 뒤, 10개월 뒤, 17개월 뒤, 14개월 뒤. 현재 우리도 지금 한 13개월, 14개월 지났어요. 모기지금리, 페드 레이트,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우상향으로 진짜로 열심히 잘 올랐죠, 나스닥은. 연두색, 초록. 다시 주종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침체가 오는 거예요. 당당히 금리가 역전되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금리 올라가면 결국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 시기가 1년 뒤에 있을 수도 있죠. 95년도 때처럼 이렇게 금리 올라갔어도 주가 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결국은 모기지 금리나 나머지 금리들도 살살살 다시 내려올 거야. 있죠.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그러면 10초 결론. 그래서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데이터상이나 차트상으로 보면 오는 것 같은데 네. 심리적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안 저는. 왔던 시기와 비슷한 면이 비슷하다고 예, 얘기하고 싶어요.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침체라는 건 사실 지나고 나서 침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 모기지 금리는 최고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률도 최고가 나오고 있고 뭐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이 튼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재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 상황인데 오늘 어떤 얘기 중심으로 좀 해볼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네. 계속 이제 지난주에 쭉 빠지니까 다 네. 침체 온다 뭐 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거의 이제 해소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소가 될 때 침체가 왔더라 과거에 어차피 사후에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차트들을 맨날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회색이죠. 회색으로 쭉쭉쭉 점을 그리면서 그 장단기 금리차 차트 그려가지고 쭉 보여주는 거를 계속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어쨌든 거의 0에 가까이 붙었잖아요. 2년, 10년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러면은 똑같이 과거처럼 똑같이 올까? 그리고 침체가 실제로 왔을 때 주가는 어쨌든 대부분은 다 빠졌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이번에 대부분이 다 이제 온다고 하니까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침체가 안 오려면 이번에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안 올까? 그리고 그 논리가 되게 적정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좋아요. 그냥 제가 이제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온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 오게 될까라고 해서 그 포인트를 두 개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속도, 네.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는 속도랑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의 이제 인구 비중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네. 진짜 근본적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궁금한 게 네. 침체라는 거의 정의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도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MBR에서 이제 지난 사후에, 다음에 그렇죠. 노티스를 딱 해주는 거니까. 사후에 두 분기 연속 뭐 역성장이었나요? 역성장이고 그다음에 뭐 실업률과 여러 네. 가지 거를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이미 두 번 나온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색깔 안 칠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네, 때 네. 한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물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실업률이라든지 네.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3분기 성장률 나온 거 보세요. GDP 나온 거 너무 보세요. 좋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침체라는 얘기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좀 요원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한편에서는 계속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빠지기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침체 얘기 나오고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포트들 이제 해외 리포트들 보면은 베어리시하게 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어리시한 근거 안에 실질적으로 침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실질적으로 뭐 많이 지금 과거 대비해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빠지니까 벌써 지난주에는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게 침체로 갈 거라면 베어마켓 랠리가 맞죠. 지금 다 팔아야죠. 주식을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침체가 안 오면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럼 주가가 반등하면 어떡할 거냐. 네. 그 부분이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침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또 갑자기 하루 이틀 오르면은 다 얘기 안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집값 폭락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폭락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완전 침체로 가겠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우린 눌러놓고 있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네. 보시면은 7월 달에 이미 뭐 7% 모기지 금리인데도 집값이 오른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또 지나고 나서 8월 달에는 8%에 가까운 금리가 되는 미국 모기지 채권이고 그거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돈을 못 내잖아요. 모기지 값을. 네. 그러면은 집이 우리 나라 IMF 때처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경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집값이 빠지고 집값이 빠지면 도미노로 IMF 때랑 똑같이 일어나고 저 때와 유사한 사태가 서브프라임이었던 거고 근데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금융기관들이 경매에다 넘기질 않고 금융기관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어 버렸어요. 그걸로 이제 솔브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과거처럼 똑같이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네. 예, 이런 걸 이제 베이스에 저는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를 그려보면 모기지 금리를 그려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7.79였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되게 높죠. 거의 이제 8에 가까워졌죠, 진짜로. 네. 그리고 그 레벨로 보시면은 거의 뭐 한 2001년도 그러니까 닷컴 버블 있는 기간 때 레벨까지 왔어요. 지금 쭉 보시면은 이거 저 맨 끝이 75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맨 끝이 지금 이제 2023년이고. 근데 보시면은 중간에 선 얇은 거, 이 회색 있는 선이 코로나죠. 그리고 여기 2007년도 서브프라임 굉장히 길죠, 두껍게. 네. 그 다음에 2001년도 닷컴 버블 지나고 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시계에 있는 저의 라이프에 있었던 회색인데 그 저는 이제 과거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책을 보고 아는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는 동안 본 저 세계의 이제 침체인데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00년대 때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치면은 저 그림으로 보면은 저렇게 높아진 다음에는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침체가 왔으니까 침체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랑 비교해서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모기지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빌렸던 사람들이 낮게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8%대 지금 7.79니까 7.79에 빌려요. 그랬다가 금리가 내려가서 뭐 4, 5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거를 다시 4, 5로 바꿔요. 아. 네, 낮은 금리로. 그 권한을 빌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뭐 거의 페널티도 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낮은 금리로 픽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갖다가 나타나는 게 저 리파이낸스 인덱스라는 게 그 모기지백 하는 그 이제 인덱스를 발표하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모기지를 전체를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에요. 저 MBA라는 곳이. 그래서 보시면은 딱 눈으로 보시면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리파이낸싱을 안 하죠. 이 밑에 있다는 얘기는 리파이낸싱 안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 이 사람 리파이낸싱 얼마나 했어?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고 이때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때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안 하네. 그다음에 이때도 아무도 안 했네. 그리고 이때도 아무도 안 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붙여봤어요. 제가. 네. 붙여봤더니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줄줄줄 내려가니까 왕창하죠.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오니까 왕창하고 여기도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니까 다 왕창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리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낮은 금리로. 낮은 금리로. 네. 낮은 금리로 바꾸겠죠. 당연히 네, 지금 뭐 네. 7%에 빌렸는데 네. 지금 금리가 3%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뭐 근저당 뭐 바꾸고 뭐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플로팅으로 돼 있잖아요. 고정금리로 안 하잖아요. 집을 살 때.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금리를 그냥 지금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다 고정금리니까 고정으로 해놨는데 고정이 내려갔다고 치면 그걸 바꾸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거기다 이게 뒤로 20년 남고 뭐 25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제 23년이니까 네. 10년 전
그다음에 뭐 한 20년 전까지로 간다고 치더라도 요 2000년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0년도서부터 쭉 보시면은 실제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리파이낸싱 했으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금리로 고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빌렸던 사람들은 더 내려가니까 또 고정시켰던 걸 밑으로 내려서 다시 고정시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안 하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금리도 왕창 내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럼 내린 기간에 보시면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직전에도 금리가 어느 정도 낮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장에서는 리파이낸싱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금리가 얼마인가 하면 3%대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7.9 플러스 7.9니까 8이잖아요. 네. 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리파이낸싱을 당연히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때 한 사람들도. 근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현재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리파이낸싱을 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개수를 딱 하고 보시면은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때 같은 경우 금리가 올랐고 이제 이 색깔을 칠해놓은 게 95년도예요. 제가 왜 95년도를 가져왔냐면 95년도가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소프트 랜딩도 했고 주가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갖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침체가 실제로 왔던 시기랑을 비교해서 만든 이제 표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녁 때 이게 CME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84년도 89년도, 95, 2000년, 2006년, 2018, 2023년도에 타이트닝 했던 BP예요. 그러니까 84년도에 325bp 인상, 그다음에 89년도에 388, 그다음에 95년도에 300, 175, 425, 225, 525 bp.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렸죠. 긴축으로 금리를 올린 시기에 네. 이만큼 올렸다. 네, 이만큼씩 올렸고 네. 그때까지 이렇게 올리고 나서 침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니? 라고 체크를 해보니 17개월 뒤, 10개월 뒤, 17개월 뒤, 14개월 뒤. 현재 우리도 지금 한 13개월, 14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자꾸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게 저렇게 금리 올리고 나서 1년 좀 넘게 지나야 침체가 오더라. 네. 그게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소가 되는 시기에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과거상으로 보면은 맞죠. 이 정도쯤 오면은 내년 아니면 후년쯤에 어디에 그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랑 똑같이 비교를 하면. 84년하고 95년은요? 95년도 같은 건 소프트 랜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온 거잖아요. 예. 금리를 300bp씩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침체가 있었던 시기도 있고 없었던 시기도 있는데 확률상으로 보면 있었던 시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상은 높다고 얘기하지만 개수가 보시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확률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개수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쯤 있어야 확률로 얘기하는 거지 케바케라는 거죠. 결국 저런 정도의 샘플이면 그냥 케바케인 거지 확률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네. 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소프트 랜딩 했을 때는 어땠었지?를 체크해 보고 싶잖아요. 지금 현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소프트 랜딩 했을 때랑 그러니까 비슷한지 뭐가 비슷한지? 뭐가 비슷한지 다른지를 를 알아야 지금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라는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기지금리, 페드 레이트,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 95년도 앞에서부터 제가 미리 제가 똑바로 뿌려드렸는데 네, 색깔을 네. 계속 칠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로 페드 펀드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이게 빨간 게 페드 펀드거든요. 네, 금리가 올랐다. 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올린 시기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기도 많이 올렸고 이렇게 올렸더니 결국은 이제 뭐 왔죠. 이렇게 서프라임이 왔죠. 그래서 쭉 내려오고 여기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코로나가 이때 올지 안 올지 몰랐지만 금리를 올리고 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려온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도 보면은 당연히 밑으로 가다가 올렸죠. 그때 보시면은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여기 네. 나스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거를 나스닥 차트를 그냥 차트로 안 그리고 로그 스케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로그 스케일로 안 그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라간 걸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느 포인트에 닿았을 때는 장기로 볼 때는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안 보여요. 네. 그 당시로 보면 퍼센티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바꿔서 로그로 보면은 우상향으로 진짜로 열심히 잘 올랐죠. 나스닥은. 연두색, 초록색. 네, 초록색. 네. 이때 같은 2001년도 닷컴 버블은 확실하게 이렇게 그냥 추세선을 건다고 쳤을 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려온 거죠, 결국은. 지금도 많이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과거 대비로 보면은
뭐 그냥 이 정도 움직인 정도 선으로 그렇죠.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올라왔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베어마켓 랠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받는 게 다시 조정의 시작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와서 침체가 오면 이제 색깔 칠해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확 내려가는 게 생겨야겠죠. 내년 어디쯤인가. 저 뒤에 그림이 네, 이제 저 어떻게 뒤에 될 건지. 그림이 네. 저렇게 회색이 칠해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봐. 장당히 금리가 역전되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금리 올라가면 결국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가 1년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이번 오른쪽은 95년도 때처럼 이렇게 금리 올라갔어도 주가 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결국은 모기지 금리나 나머지 금리들도 살살살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그렇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이제 한번 미리 보려고 하는 게 저축이에요. 계속 이제 지금도 이제 저축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리세션 온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보시면은 진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맨 오른쪽 보시면 확 줄어들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갔었나 하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축이. 근데 네. 정부의 저축이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정부가 돈을 뿌린 거죠, 일로. 네. 밑에 거는 정부 저축, 위에 거는 퍼스널 세이빙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정부 돈을 빼서 여기다 줬었구나. 눈에 그냥 보이시잖아요.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네, 그냥 여기서 빼서 일로 준 거죠. 파란색이 개인저축, 밑에 있는 빨간색이 정부 저축. 세이빙. 네. 근데 표를 보시면 왼쪽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일로 준 거죠, 지금. 예. 그랬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를 보시면 저축 금액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지금하고 과거 때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삐죽 올라오고 많이 했던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이었던 거고 특수한 상황이고 네.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로 평균적인 레벨들로 내려와서 이제 접해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의외로 정부의 이제 그 예금은 많이 못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그래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될 거냐. 저축이 계속 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도 문제가 네. 될 거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할 때 저축한 돈을 먼저 빼서 쓰겠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 쓰고 나면은 대출을 더 받겠죠. 예? 못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뭐 수순이 네네네. 똑같은 그런 네. 평상적인 수순을 갈 건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될 거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속도라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화폐 유통속도. 그게 뭐냐면 똑같이 돈이 풀려 있어도 주고받고를 계속 많이 하면 훨씬 더 양은 늘어나잖아요.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누가 가져갔느냐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금만 해놓고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거래를 계속해서 돈이 누구한테 가고 그 돈이 또 누구한테 가고 이게 계속 뺑뺑을 빨리빨리 돌면 돈이 도느냐 안 도느냐. 네, 돈은 네. 안 노냐의 속가 이제 속도인 거죠. 네. 그래서 표시되는 게 벨로시티라고 얘기하는 게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M2 머니의 속도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프레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가져온 건데 속도고 그 다음에 그 하나는 M2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 찍은 거 보시면은 색깔이 생각보다는 꽤 많죠. 시대 리얼 머니가 이 빨간색이에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줄어드는 시기는 여기 95년도 때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타이트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QT를.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침체 오겠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나중에 뒤쪽에 침체가 오는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이 속도 부분을 보시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네. 과거에 보니까 오히려 속도가 계속 줄어들었죠. 결국은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돈을 계속 찍긴 찍었는데 돈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선에서 속도는 뭐고 나스닥은 뭐예요? 그 색깔이 약간 헷갈려서. 네. 지금 실제로 위아래로 이렇게 큰 네. 변동폭을 보이는 파란색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속도예요. 속도가.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우상향 45도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투자를 주식 쪽에 많이 하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나를 보려고 이제 그냥 벤치마크처럼 이제 밑에다 깔아놓은 거고요. 그럼 속도상으로 보면은 보통 교과서에서 그 GDP를 계산하는 교과서 식은 아마 그 속도 곱하기 M2량을 곱한 게 GDP가 된다 뭐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박사님도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돈이 도는 속도는 어쨌든 이렇게 늘고 표시를 있다. 해서 네. 계속적으로 관찰을 페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 빨간색 천원 부분이 95년도예요. 네. 결국은 돈의 양이 줄어들면 속도를 높이면 메이크업 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속도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네. 급하게 올라간 적은 95년도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M2를 줄여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리 돌아감으로써 그거를 채워주고 있어서 주가도 생각보다는 덜 빠지고 상승할 수 있었고 소비도 덜 위축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돈이 돈다라는 거의 구체적인 건 소비나 투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걸로 해서 막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안 되면 유통이 안 되겠죠. 저금해놓고 나 더 이상 나 돈 못 벌 것 같아. 그리고 저금만 하고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속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는 이걸 투자 못 하겠어. 무서워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금만 해놓고 있으면 안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거를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벌 돈이 있으니까 돈을 좀 쓸래 네. 하고 쓰고 있다면 속도가 빨리 돌아가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왕창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그 회복되는 시기에 맞춰져서 통화량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을 중앙은행들은 체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페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구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0월 8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시크릿 웨펀, 비밀 병기가 뭐냐면 시니어의 돈이에요. 시니어의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지예요. 네. 네. 그리고 찾아보시면 어쨌든 시니어들이 돈을 잘 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냥 요약이에요. 받쳐줄 수 있다. 받쳐줄 수 있다. 소비나 이런 것들을. 네, 받쳐줄 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인구 분포도 보시면 이쪽 인구 분포가 2020년도 인구 분포거든요. 네. 근데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65세 이상이 16.8%였어요. 근데 이 뉴스의 상에서 보면 이제 17.7%예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1% 정도가 늘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0년도 컨센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빨간색 칠한 데가 65세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60에서 55세에서 65세까지의 연령대가 되게 많아요. 베이비 붐 세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거기에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니어가 증가하는 속도는 더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는 양이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소비가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뭐 연금도 연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미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도 지나면서 돈을 번 세대잖아요. 네, 저 시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가 잘 돼 있는 시대거든요. 그럼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분들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CPI나 이런 그 소비가 잘 나오는 숫자가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똑같은 A를 샀을 때 물가 비싼 거 사면은 소비 더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인구 분포상이나 인구가 쓰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OECD에서 이제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OECD 국가 아닌 곳에서 OECD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10월 23일 날 뉴스예요. 그러니까 리서치예요. 그 OECD 리포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넘어온다는 얘기는 고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코어 PC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점프했지만 지금 나온 레벨들이 과거 대비로는 지금 뭐 내려오고 있다,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지만 이제 평균적인 과거 레벨로 이제 회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점검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시트만으로 네. 답은 안 적었는데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장단기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호재, 악재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또 채권을 투자하면 어떤 게 호재인지 약재인지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투자하는 어떤 자산을 놓으면은 지금 현재 이슈에 있는 게 뭔지 리스트를 쭉 매기고 뭐 인상, 금리, 뭐 정책 금리 인상, 뭐 FOMC니까 장기 금리 상승, 뭐 이렇게 쭉 무역 갈등, 경기 침체, 상업용 부동산 문제되는 거, 뭐 모기지 연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팩트로 놓고 그거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상황이 체크를 하고 네. 그게 호재인지 아직인지 보시고 가능성을 보셔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맞았네, 저 사람이 맞았네 이렇게 해서 쫓아가시면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도 없고 손실 났을 때 미리 걷어버릴 경우들도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남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지만 맞을 네.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아, 그럼요, 말씀하시지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자기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한 번 정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장 점검 시트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초, 15초 결론. 그래서 생각에는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데이터상이나 차트상으로 보면 오는 것 같은데 네. 심리적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아, 안 저는. 왔던 시기와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예,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듣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